안녕하십니까. 노인심리상담사 과정을 맡은 전미숙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이제 심리학의 제2론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크게 정신분석 관점에서의 우리가 이론을 보는 관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행동을 포인트로 두는 거죠. 그리고 생물학적 관점, 또 현상학적 관점, 그리고 통합적 관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2강 정도로 엮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먼저 그 첫 번째로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정신분석 관점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분석 관점 같은 경우는 프로이드가 워낙 유명한 학자고, 또 여러분들이 뭐 상담을 전공한 분이든 또 그렇지 않으면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정신분석 이론, 정신분석 관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과정에서도 심리학의 모든 이론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다. 정신분석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관점은 1890년대에 이르러서 오스트리아의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주창을 해서 이분이 독자적인 심리학 영역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정신분석 이론을 배울 때 저희 그 강의를 항상 진행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이면 된장도 필요하고 또 두부도 필요하고 파도 필요하고 마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양념 종류도 재료도 필요하겠지만 된장찌개에서 메인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라고 했을 때는 된장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든 심리학 중에서 가장 이 된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론이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심리학을 하든 또 상담 이론을 배우든 여러분들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이 부분 정신분석학 또는 뭐 정신역동 이론, 또 이렇게 정신분석 이론 해서 용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가장 기본이 되는 관점이 정신분석 관점이다 라고 했고요. 이것을 만든 학자가 바로 프로이드,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인데 1890년대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하면 이제 그동안은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을 무의식과 의식, 그 다음 자아와 초자아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서 인간 행동의 기반을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와 죽음의 본능인 다나토스로 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요 사이에 보통 우리가 하나가 더 있죠. 전의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있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빙산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빙산이 있으면 실제로 그 위에 드러난 부분은 조금밖에 안 되고 이 밑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해저에 잠겨 있어서 배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요 위에 끝만 피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큰 밑에 그 빙산의 큰 부분에 배가 부딪혀서 배가 좌초되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도 이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은 배가 가라앉게 되었죠.
실제로 위에 드러난 이 빙산의 일각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프로이드는 그 부분을 바로 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의 영역으로 보았죠. 그리고 밑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이 빙산을 무의식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생각하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전의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행동을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렇게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와 초자아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개념 속에는 그 다음 슈퍼에고라고 하는 초자아의 영역이 있죠. 에고 그 다음에 초자아가 슈퍼에고입니다. 그리고 하나 본능이라고 하는 이드라고 하는 본능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와 관련된 이런 용어들이 무의식, 의식, 전의식, 그 다음 자아, 초자아, 그 다음 이드 이런 용어들이 프로이드의 용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을 무의식과 의식, 자아와 초자아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 인간 행동의 기본은 뭐냐? 바로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따가 발달 단계에서 또 배우겠지만 이 리비도가 어디에 머무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이드는 발달 단계를 구분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죽음의 본능인 이런 타나토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분석에 대한 관심을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정신분석이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의식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적인 결정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 그 이전에는 프로이드 이전에는 사람들이 무의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이 빙산 밑에 어마어마한 이 빙산 이것을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보았고 이것이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행동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무의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무의식을 결국 심적인 결정론 또는 심리 결정론이라는 용어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무의식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령을 보통은 5세 이전으로 봤다는 거죠. 5세 이전에 거의 60~70%가 이미 결정이 된다라고 해서 프로이드는 아동기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우리 학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하나 더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신분석적 관점의 기본 가정은 행동이 무의식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무의식의 과정은 개인이 자각할 수 있다 없다? 개인이 자각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자각할 수 있나요? 무의식이란 말 그대로 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의식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신념이나 공포, 모든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이 청소년이 되어서 또는 성인이 되어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의 그 깊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무의식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은 이미 언제 결정이 되었다? 이러한 무의식은 벌써 유아기 때 다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이런 무의식의 영역을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 유아기의 경험을 깊이 파헤치고 고찰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정신분석 이론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 개인의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그것을 분석하고 파헤쳐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관점의 주요한 개념들을 또 하나씩 우리가 철저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이드는 정신의 구조를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정신의 구조 세 가지로 나왔죠. 구조적인 모형이라 그래서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프로이드는 바로 무의식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별표 하나 해주세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관점 하면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의식의 영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은 개인이 현재 자각하고 있는 생각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바로 그것이 의식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이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부분은 뭐죠? 무의식인데 이 부분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그립니다. 우리가 큰 빙산을 하나 그리면 이 빙산 위에 조금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의식의 영역이고요. 우리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다 뭐라고 합니까? 무의식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과 그 다음에 의식의 영역을 구분하는 이 경계선, 이 경계선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이 전의식의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부분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정신의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물어보면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집에 가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떠오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무의식은 정신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 자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밑줄 쫙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의식은 본능에 의해 지배되며 억압된 사고와 감정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고 행동의 대부분은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의식은 어디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고요? 무의식은 바로 본능에 의해서 지배. 본능에 밑줄 해주세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유아기의 그런 경험들 중에서 억압되고 이런 그 사고와 감정들이 무의식의 영역에 꾹꾹꾹꾹 눌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이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을 보면 5세 이전에 어떤 가정이나 이런 원인들을 좀 파악하면서 그 개인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꾹꾹 눌러두었던 그런 억압된 그런 사고와 감정들이 성인이 되는 어느 순간에 표출이 되면서 그것이 많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다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쇄살인범들 하면 그 사람의 과거, 어린 시절이 어땠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접근하는 것들도 다 정신분석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무의식은 많은 부분이 억압되어 있는 사고와 감정 그리고 본능 이런 것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는 정신의 구조였어요. 정신의 구조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격의 구조는 원초와 이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아, 에고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슈퍼 에고라고 하는 초자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격의 구조는 초자아, 자아, 그리고 원초아입니다. 원초아는 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완전히 무의식적이고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로서 본능과 충동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빙산 그려드렸죠? 빙산 중에서 완전히 무의식에 들어간다. 원초아는 이 밑에 있는 무의식의 영역에 깔려있는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로지 본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원적인 생물학적인 충동을 저장하며 쾌락의 원리 밑줄 쫙 해주세요. 원초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쾌락의 원리에 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뭐 하셔야 되죠? 아무거나 먹어야 되죠. 배가 고프면 우리가 심지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도둑질을 하면서까지도 먹는다. 빵을 훔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빠삐용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빵을 훔치죠. 그것은 뭐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원초와 이드라고 하는 것은 본능으로만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이 쾌락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어떤 유희를 즐기는 것만 쾌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먹음으로써 쾌락을 인간은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능, 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졸리면 뭐 해야 돼요? 졸리면 잠을 자야 되죠. 이것 또한 이드에 의한 쾌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라든지 식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면이라든지 이런 욕구들은 주로 본능과 충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쾌락의 원리에 따르는 것은 원초아가 되겠고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중요시하는 무의식 세계의 주요한 메커니즘이 바로 원초아라고 하는 이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고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에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에고, 네, 에고는 자아가 되겠습니다. 이 자아는 어떤 원리를 따를까요? 현실 원리를 따릅니다. 현실 원리에 밑줄 쫙 해주세요. 현실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성격의 의사결정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규범, 규칙, 관습과 같은 이런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원초아와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행위에 대한 계획 수립과 원초와의 맹목적인 충동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지적 활동, 그리고 합리성이 위치하는 자리를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가 결국은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죠. 원초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이 자아를 뛰어넘는 슈퍼에고, 초자아에 따르는 사람은 이상을 추구한다는 거죠. 도덕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 에고가 적절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잘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아가 중요하고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 정신분석 관점의 목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자아를 보겠습니다. 성격의 구조 중에서 초자아는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통합하는 성격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신구조며 최고 단계로서 고등법원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죠? 판사님이 하는 일은 뭐죠? 너 죄가 있다. 너 죄가 없다. 너는 몇 년, 너는 몇 년 이렇게 구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도덕적인 목표와 완전을 추구하는 완벽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쾌락보다 완전을 추구하고 현실보다도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쾌락, 먹는 거, 그죠? 입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거에도 전혀 관심 없어요. 현실, 현재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도덕과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만 여러분들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아요? 현실에서 먹을 것 없어요. 가족들은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상만 추구해요. 그럼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가 초자아, 이 슈퍼에고만 추구한다고 해도 또 힘들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어떤 완벽의 원리를 따른다. 양심의 원리를 따른다. 도덕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하면 슈퍼에고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도덕성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지나치면 밑줄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도덕이나 완전이나 이상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반대로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초자아가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인데요. 이 불안이 뭘까요? 여러분들 불안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안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를 자아가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불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실적인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현실적인 불안을 느끼나요? 현실 세계의 위협에 대한 자아의 불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한 가장이 실직을 당한다. 그러면 그때 느끼는 불안은 뭐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무엇을 먹지? 앞으로 어떻게 돈을 쓰지? 이런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안을 바로 현실적 불안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위협이 왔을 때 질병이나 어떤 상실이나 또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느끼는 이런 불안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불안의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이 불안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질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경증적 불안이란 본인의 본능의 충동이 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느껴지는 불안이죠. 우리가 신경증적으로 불안감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본능을 뭔가 추구해야 되는데 이 본능을 우리가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 본능을 누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능이 충동이 안 되면서 느껴지는 불안을 신경증적 불안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불안은 원초와의 충동이 부도덕한 방식으로 충족을 얻으려고 할 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통한 초자아의 처벌 위험으로 인한 불안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덕적인 불안은 죄책감이다. 뭔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통해서 우리 초자아가 우리를 처벌하게 되면 그때 느껴지는 불안을 도덕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이거는 계속 우리가 어떤 본능의 충동을 의식으로 계속 억압을 해버리다 보면 나중에는 정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신경증적인 불안은 정신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또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리비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비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성적인 본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자아 본능에 대립하고 있는 성적인 본능에 따른 성적 에너지로서 주로 욕망이나 욕구의 뜻을 의미하는데요. 프로이드는 이 성적 에너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생존 본능이고, 프로이드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들은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인화된 죽음의 신인데요. 타나토스입니다. 그래서 에로스, 타나토스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대립된 본능이 결국 인간을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는 것은 먹어야겠다는 것은 생존의 본능이니까 에로스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그 음식을 잘게 씹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본능인, 파괴의 본능인 타나토스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기 출생에서 1.5세, 학문기 1.5에서 3세, 남근기 3에서 6세, 잠복기 6에서 12세, 생식기는 12세부터 성인기 이전까지 이렇게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5단계로 구분했고요. 이 리비도가 어디에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고 합니다. 구강기는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빨기를 통해서 쾌락을 얻고 원초화가 지배적입니다. 주로 입에 밑줄자 해주세요. 학문기는 어디일까요? 배변 훈련이 배변으로 인해 얻어지는 만족입니다. 학문기에는 바로 학문에 이런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서 학문기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남근기는 성기입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에 관한 환상이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자, 여자는 엘렉토라 컴플렉스가 있죠. 불안, 초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를 남근기라고 합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는 학문기라고 보통 하죠. 그 다음에 이드는 본능은 태어나면서 인간이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봤어요. 잠복기는 잠재기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동성 친구에게 관심이 있으며 성적인 본능, 리비도가 승화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공부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학습 단계, 초등학교 단계니까. 그 다음에 12세 이후에는 이성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보통 청소년기죠. 성역할 정체감과 성인으로서의 사회적인 관계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리비도가 어디에 머무르는가에 따라서 입, 학문, 성기, 그리고 잠재, 그 다음 이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5단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비도는 초기에 프로이트, 타나토스는 2차 대전을 경험한 이후에 프로이트가 제창한 개념이고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6번. 부모나 사회에 의해 금지되거나 처벌되는 다수의 충동들은 자각의 영역에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이동할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정서적인 문제나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예술적 또는 문화적인 활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갈등이 불만스럽게 해결되었거나 해결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로 비정상적 행동과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만이 되었거나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밖으로 드러날 때는 갈등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8번째, 프로이트 이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정신분석가들이 배출되었으며 그들 중에 유명한 학자로는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칼 구스타프 융 있고요. 개인심리학 하면 우리가 창시한 알프레드 아들러,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융의 분석학, 분석심리학, 이 모든 사람들이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문화생들이 새로운 이론들을 계속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프로이드의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은 바로 된장찌개에서 된장과 같은 역할이다. 그 된장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또 많은 요리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 9번째, 정신분석학은 곧 과학적 엄밀성의 결여, 그죠? 오로지 본능에 의해서 오로지 리비도가 어디에 머무르는가, 이런 심리성적인 것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엄밀성은 결여되었다. 그리고 경험적 증거 또한 부족하다. 그리고 이론 체제의 반증, 그죠? 불가능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부분은 주로 성기를 남성 위주로 봤어요. 그래서 수많은 또 페미니스트들에게 공격과 비판을 받게 되었죠. 모든 것이 남성을 좀 우월하게 봤다는 부분에서 프로이드는 지금도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10번째, 정신분석학의 과학적 지위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이론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과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반발감 등으로 영향력이 축소되어서 현대 심리학에서 정신분석이 차지하는 위치는 크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내면을 또 아동기 그 이전에 어떤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또 오래 걸리죠. 이런 부분에서 현대 심리학에서 정신분석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상담을 진행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